저는 지금 성신여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작가로서 책을 좀 많이 썼습니다. 많이 다방면에서 책을 좀 많이 쓰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네. 가끔 방송하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되게 겸손하시네요. 네. 일단 제일 먼저 제가 네. 여쭤보고 싶은 건 맨사입니다, 맨사. 이게 직업이 아닌데 그거는 그냥 멘사하는 멘사죠. 네. 뭐 어떤 그런 회원으로 네. 지금 이제 되어 그렇죠? 네. 있으시고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을 질문한다. 할까? 네. 이게 지금 사실 화두긴 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알고 있는 지식이 많으면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지식인 세대에서는 네. 검색을 또 해서 잘 찾아내는 그렇죠. 요게 또 이제 포인트였고, 네. 뭐 유튜브까지도 뭐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네. 지금은 또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질문이 중요하게 된 이유 네. 뭐라고 보십니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네. 챗GPT죠, 뭐. 챗GPT. 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있으면 그 위에 뭐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네. 거인의 어깨라는 말이 네.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만큼 알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 위에서 뭘 세우고 가니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 지식이라는 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전승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게, 책도 없을 때는, 인쇄술이나 책도 없을 때는 지배자층들이 막 그냥 글자하는 몇 명만 이렇게 그걸로 계급을 유지한 거예요. 사실 계급을 유지하는 수단이 돈이 아니었어요. 정보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글자를 알고 정보를 아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인쇄술이 그래서 엄청난 발견인데, 인쇄술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교황청에서. 교황청? 네. 이러다가 이게 무지렁이 백성들이 글자를 다 알게 생겼다. 뭐 이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 6개월만 인쇄술의 발전을 늦춰보자. 이런 얘기가 그때 처음 나왔어요.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얘기? 작년에 챗GPT가 한참 나올 때, AI 나올 때 AI 발전이 너무 빠르니까 6개월만 AI 발전을 늦춰보자라고 전 세계적으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난 발견인 게 챗GPT인 거예요. 그 정보 같은 것들이 이제 딱 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데, 근데 또 그걸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암기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런 걸 끄집어내잖아요. 네. 그때는 다 빨리 이걸 암기하고 끄집어내는 사람이 말씀하신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들이 다 암기 시험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임진왜란 몇 년에 일어났어. 그게 알아서 뭐 하냐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나온 그 되게 전환점이 PC 통신과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그 검색하면 금방 나오게 되니까 이 사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검색만 할 줄 알면 누구나 다 아는 지식이 된 거죠. 이제는 그 지식들이 이것 아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 지식들을 연결해가지고 의미를 가지는 게 경쟁력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요. 다들 알아요. 검색하면 또 다 나와요. 근데 이걸 연결하면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그것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니까 경쟁력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것들에 대해서 일단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찾는 거예요. 검색을 해가지고 의미를 만드는 거죠. 그 지식들을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이때 당시의 키워드는 통섭이었습니다. 통섭. 네.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지식들을 네, 하나로 묶어가지고 묶어서. 다양한 분야들을 또 이렇게 한꺼번에 본다라는 의미에서 통섭이라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게 한참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네. 챗GPT는 이제 뭐를 바꿨냐면요. 그전에는 그러면 질문도 중요하고 답도 중요했던 거예요. 네. 그 질문이 정확해야지 내가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다른 데로 안 세고 답을 향해서 가니까. 챗GPT는 답만 하면 답을 얘가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답에 있어서의 차별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에서 나오느냐? 질문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물론 그 질문이, 그러니까 툭 하면 툭 나오고 툭 하면 툭 나와서 10번 질문하면 뭐 웬만하면 이 그 결과에 도달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 만에 탁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번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스피드의 차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질문만이 중요해지는 세상이 된 게 이 생성형 AI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보면 말할 수 있는 거죠. 챗 GPT를 저도 뭐 심도 있게 사용은 네. 안 해봤습니다만 네. 이게 질문을 어떤 느낌으로 하느냐에 따라 네. 또 질문 전에 어떤 대화를 나누고 맞아요. 질문하느냐에 네. 따라 또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라는 이 키워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능적으로 보면 뭐 통섭 어쩌고 하지만 사람들이 쟤 진짜 똑똑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너 요즘 뭐해? 그럼 난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하고 싶어. 그런 것들이 되게 분명한 사람을 되게 똑똑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다른 사람한테 잘 표현하는 사람들.
똑 부러진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어요. 그래, 이런 거 좀 어려운 말로 메타인식이라고 하잖아요. 자기에 대한 메타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죠. 나는 이런 걸 할 거고 지금 상황과 조건 이런 거니까 지금 내가 그럼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이거야. 내 스스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자아한테 질문해서 그 다음 단계 나가야 돼.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잘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면 지금 똑똑한 사람은 어떤 질문을 할까에 대해서는 그걸 또 한마디로 하자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질문을 수시로 던질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일단 기본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네. 본인한테 어떤 질문들을 던지시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을 시키세요? 저는 너무 바빠서 저한테 스스로 질문할 시간은 별로 없지만 책을 이제 요즘 되게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내가 이 책을 왜 쓰는가 또 이 일을 왜 하는가 뭐 방송에서 섭외가 들어오면 이 방송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가끔 생각은 해보긴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방향성이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시간 관리 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구분하는 정도에서 요즘 스스로의 질문을 좀 쓰고 있어요. 되게 지금 하시는 일이 많고 네. 뭐 강의나 대회 활동도 많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 시간 관리나 네. 이 업무 역량 배치? 네. 자기 에너지를 어떻게 좀 이걸 배분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이게 아주 이상적인 말과 현실적인 말이 있거든요. 네. 이상적인 말은 선택과 집중이죠. 말하자면 해야 될 거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좀 자기가 잘 구분을 하고 그리고 저는 또 이런 게 있어요. 한 번 나가는 날에 몰아서 배치합니다. 뭔가를. 오늘처럼?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촬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언젠가 그 다른 데서 이제 강연 촬영이 있는데 네. 그거를 그럼 요거 끝나고 이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아니 조정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조정이 되면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요거 다음에 요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원래 저녁 때는 오늘 원래는 그 라디오도 있었거든요. 라디오 생방송. 네, 생방송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요즘 선거니 뭐니 해가지고 좀 정신 없다 보니까 오늘은 그게 안 한대요. 쉬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나올 때 좀 몰아 넣으면 그러면 다음 날은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쉬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걸 할 때 다 콘텐츠니까 다 생각을 하지만 근데 몸이 바빠가지고 막 생각 없이 확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과 그래도 내가 집에서 잠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여기서 이제 강약을 조절하면서 시간을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아주 현실적인 건 네. 잠을 줄이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몇 시간 주무세요? 네. 평균? 근데 그거는 일이 한참 바쁠 때랑 아닐 때랑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시쯤 일어났고요. 네. 어제는 4시에 일어났어요. 그게 왜냐하면 무슨 마감을 계속 쳐줘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보통 그 잠은 그리고 잘 때는 1시나 2시쯤 자거든요. 일어난 시간은 달라지는 거지 자는 시간은 비슷해요. 그 3-4시간. 네, 이렇게 바쁠 때는 그렇고 좀 괜찮을 때는 6시간, 7시간도 자는데 어쨌든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되게 솔직하네요. 네. 잠을 엄청 줄인다. 제가 예전에 이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돈 버는 일에 80을 투자하고 돈이 안 되는 일에 20을 투자해라. 근데 이 돈이 안 되는 일은 지금은 안 되지만 미래적으로 보면 다음에 뭔가 좀 장래성이 있는 일들, 뭔가 준비하는 일들 그런 거 20을 투자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해보면 80대 80이 돼요. 160. 네. 이 60이 어디서 오느냐? 다 잠 줄이고 뭐 이런 데서 오는 거죠, 뭐. 물음표형 뇌로 세팅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물음표형 뇌? 근데 이게 말이 물음표형 뇌지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 계속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라는 거거든요. 네.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왜 하지? 이 일을 해서 나한테 뭐가 좋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라는 건데 네. 근데 이게 그래 나한테 질문해야지 하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사람들은 기법처럼 이 방법을 정해주길 좀 원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뭐 계속 이제 나한테 Y라는 걸 던져라. Y. 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계속 던지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랄까 형식적이지만 거기에 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재밌으니까 5Y 기법을 여기서 소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지금 이 책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녀 본 결과 네. 그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기억하고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5Y 기법은 네. 그것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꾸 이제 맨사의 질문법이 뭐냐 이런 걸 물어봐요. 맨사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고 뭔가 있어 보이는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맨사의 특징이 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애들이랑 같이 있어 본 결과 네. 집중력이 좀 강해요. 집중력. 예. 그러니까 맨사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맨사면 IQ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공부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니에요. 되게 못하는 애도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꽂히면 집중력이 엄청 강해요. 근데 공부에는 웬만해서는 안 꽂히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뭐 코스프레에 꽂힌다든가 뭐 다른 것들엔 많이 꽂혀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꽂히는 거에서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그 능력은 좀 탁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질문을 할 때도 Y를 5번 외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예로 든 게 그 5Y 기법은 원래는 토요타 공장에서 나온 그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제퍼슨 기념관이라는 워싱턴에 있는 그 기념관의 예를 들었어요. 제퍼슨 기념관에서 너무 그 외벽이 부식이 많이 되니까 계속 그 돈 들여서 이걸 닦아야 되거든요. 네. 왜 우리 기념관 이렇게 여기 돈이 많이 들지? Y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비둘기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비둘기똥이 왜 많지? 그래서 한 번 더 Y를 하니까 비둘기의 먹이가 되는 벌레가 많은 거예요. 아니 비둘기의 벌레 이게 왜 많지? 그랬더니 또 그것을 잡아먹는 거미가 많은 거예요. 그럼 거미가 왜 많지 했더니 거미의 먹이가 되는 또 나방이 많은 거예요. 그 나방이 왜 많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제퍼슨 기념관이 외벽 조명을 다른 데보다 한두 시간 정도 일찍 킨 겁니다. 그 조명을 보고 나방이 날아 들어가지고요. 나방이 많고 거미가 많고 그것을 먹고 사는 애들 또 그걸 먹고 사는 비둘기 해가지고 많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외벽을 부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 어떤 해결책으로 외벽의 조명을 한두 시간 늦게 켜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 하나의 좀 형식적인 방법이지만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5Y 기법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이렇게 타고 들어가네요. 계속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게 얼핏 보이는 원인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계속 더 들어가 보면 진짜로 근원적인 원인이 나올 수 있다. 직업이 유튜버다 네네. 보니 쇼츠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사색의 시간? 네.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시간을 좀 따로 가지세요? 어떻게 하세요? 사색 같은 거는? 근데 저는 진짜 책을 좀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항상 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쓸 때 이제 몇 개월씩 이제 마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마감 직전엔 뭐 열심히 써야겠지만 그 전에도 뭘 쓰고 있으니까 네. 거의 책을 쓰면서 사색의 시간을 가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테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거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아는 지식들을 연결해서 이건 왜 그럴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제 생각의 시간들은 보통은 책이라는 어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끄집어내지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글로 정리를 해나가면서 그렇죠. 네. 생각도 정리하고 산출물도 네. 나오고. 저 책만 해도 똑똑한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도 네. 원래 작년에 썼던 건 챗GPT잖아요. 그 GPT 제너레이션 책을 써가지고 GPT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있어 하는데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지? 사람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궁금해 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이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책도 이제 이어지는 거고요. 부동산이나 네. 임차인을 상대한다. 네네. 뭐 때론 집주인을 상대한다든지 네. 사람을 좀 많이 만나는 네. 관계예요. 그러니까 챗 GPT 말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실물 인간 네.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실물 인간들에게 그러면 이제 좀 내가 원하는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네. 질문 어떤 요령이나 팁이 좀 있을까요? 근데 내 의도대로 이제 사람을 끌고 온다라고 네. 했을 때 네. 그게 진짜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목적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한다라는 어떤 목적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전체적인 지금 당장의 조그만 반응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큰 흐름은 예측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정말 예전에 그런 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삼성동에 사무실 있을 때 거기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요. 저한테 여기 재건축하는 아파트 있으니까 사라고 돈 있으면. 네. 돈이 없었거든요. 네. 못 샀습니다. 네. 하지만 4, 5억 하는데 이거 10억도 넘게 간다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왜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좀 재건축을 하는데 뭐 조합원들이 이렇게 분쟁이 나가지고 안 되고 있대요. 근데 이게 뭐 몇 년 해서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지금 그게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근데 결국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분쟁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완전히 안 되는 건 서로 안 좋으니까 아무리 싸운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게 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게 됐거든요. 그 말을 들은 다음에 한 1, 2년 안에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저한테 4, 5억 주고 사라고 했던 게 10억이 넘는 거예요. 지금 더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차관 아파트, AID 아파트라고 그 아파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막 싸워가지고 지금은 잘 안 되지만 그 전 큰 목적은 딱 분명하잖아요. 네. 이렇게 큰 목적과 전체적인 맥락과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사람을 대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친구의 반응과 이 사람의 지금의 얘기들이 저 뒤에서 어떤 맥락인가를 판단하면 그나마 이것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성격상 약간 이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목적은 이거니까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반응을 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과 주제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일단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목적도 좀 파악을 네, 하고 네. 어차피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면 그 아파트는 이제 다시 검토를 안 하시겠는데. 어차피 돈이 없어가지고 그게 10억이 됐든 4억이 됐든 없어가지고 못 사는 거니까. 그럼 작가님은 네. 주로 뭐 다른 일이긴 한데 네. 재테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예전에 좀 잘못된 교훈을 얻은 게 2010년 그때쯤에 네. 제가 아는 친구가 되게 유명한 그 미트디트 학원의 강사였거든요. 네, 네, 이 친구가 주식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주식한다고 그러면서 거의 6개월 내내 정말 강의 끝나면 나와가지고 주식창 보고 뭐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6개월 있다 자기가 돈을 벌었대요. 어. 그래서 얼마나 벌었어 그랬더니 500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괜찮긴 한데 이 친구가 되게 잘 나가는 미트디트 의치전원 전문 강사였거든요. 네. 얘는 조금만 열심히 해도 한 달에 500도 더 벌어요.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원래 벌던 걸 500도 더 벌어요. 6개월 동안 그 노력으로 다른 걸 했으면 더 벌겠다. 그 자기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걸 봐가지고 그냥 괜히 재테크에 저러느니 뭐 이렇게 콘텐츠나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2010년까지는 사실은 금리도 낮고 해가지고 별로였잖아요. 근데 2010년대쯤에 이제 자산 버블이 터지면서 재테크를 했을 때 빵빵 터졌잖아요. 네. 그거는 못한 거죠. 그래서 요즘엔 또 다시 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본업의 중요성. 요즘은요. 네. 본업이라는 건 제 네. 콘텐츠의 강의 뭐 네. 이런 거. 네. 그렇죠. 자기 몸값을 키우는 게 지금은 뭐 그쵸. 최고의 재테크가 되고 있어서.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고 당분간은 재테크가 그렇긴 한데요. 부동산 쉽지 않고 지금. 네, 쉽지 않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계속 갈 리는 없잖아요. 앞으로 2, 3년이 되게 혼란의 시기라고 봐요. 혼란의 시기. 네. 그 재테크도 그렇고요. 지금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실제로 그게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다들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 주식도 이거 하려다가 아닌가? 뭐지? 막 이러고 있고 부동산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약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럴 거라고 했는데 그게 그래 그 방향성을 알겠어. 근데 왜 이렇게 시작이 안 되지?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챗GPT가 지금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까지 어떻게 대체할지 아직 몰라요. 근데 미국 보면은 IT 개발자들은 많이 대체가 되고 있고 이미 네. 한국에선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까지 우리를 편하게 할 것인가, 또 우리의 일자리를 뺏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그러면 2, 3년 내에 그런 것들이 정해지겠죠. 거기에 대한 상품들이 나오면. 그럼 앞으로 2, 3년은 재테크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신 자기 개발에 있어서도 진짜 열심히 자기 개발을 다 해놨어. 이 부분에는 내가 전문가가 됐어요. 네. 근데 챗GPT가 그걸 다 해버려요. AI가 다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걸 하는 그 어떤 노력이 수고가 이제 헛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 3년간은 정말 눈치를 잘 보면서 잘 방향성을 잡아야지 앞으로 그 다음에 10년을 내가 좀 잘 먹고 살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그만큼의 효과와 노력이 없는 그런 또 10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어쨌든 저희보다는 많이 보고 계시니까요. 네네. 챗GPT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으시고. 네. 그럼 미국이나 우리나라 사례를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영역을 침범? 어느 정도의 활용 범위까지 좀 예측하세요? 한 향후 10년? 솔직히는 웬만한 건 다 대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것을 할 것이냐 막을 것이냐, 정책적으로 막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외국에서는 아마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개발자 뭐 다 나가고 있고 대체되고 있고 그런 뉴스 봤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죠.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죠?
한국은 정규직을 해고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미국은 You fired! 그러면 바로 짐 싸서 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영화 같은 거 보면. 영화 보면 네. 아니 어디서 박스가 나왔는데 갑자기 박스를 꺼내더니 막 자 넣고 화분 넣고 화분을 꼭 넣어. 그죠? 딱 해가지고 나가요. 그 끝이에요. 대신 얘네들은 너 그럼 내일부터 일해라고 하면 채용도 굉장히 감소하게 됩니다. 유연하죠. 예, 그 팀장의 권한도 되게 강하고요. 좋은 말은 고용 유연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고용 불안정성이 너무 심하기도 한 거고. 근데 한국은 이 사람을 정규직을 해고시키려면 아무리 빨라 6개월이 걸려요. 그것도 되게 작전을 짜가지고 그렇죠. 얘가 뭐 못해서 경고 날리고 네. 뭐 3번 경고가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증빙 자료를 해도 될까 말까요. 예. 이 근로자가 버티면 1년, 2년 동안 해고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정규직을 가능한 안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인력이 남아도네? 너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한국은 아닌 거예요. 미국은 그게 가능하고. 근데 그게 가능해서 했다라는 건 사실은 인력이 지금 남아돌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한국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신입을 덜 뽑아요. 못 나가니까. 네. 있는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덜 뽑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있는 사람도 지금 인력이 돼버리는데 굳이 신입을 뽑을 필요 없으니까 원래 100명 뽑던 회사가 20명만 뽑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이거 그럼 다 되는데 그러면 굳이 하고 안 뽑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신입들이 지금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좀 잘 10년 먹거리 좀 잘 살아남기 위해서 제 패친 중에 네. 그 김영석 작곡가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저께 페북에 페북을 쓴다니까 약간 되게 오래된 사람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페북에 올리신 글이 어제 또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어떤 기관의 의뢰로 작곡 대회가 있어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제 대상을 뽑은 거예요. 네. 근데 대상을 뽑았는데 그 통보를 받았대요. 그게 AI로 만든 거라고. 그거를 낸 사람은 가사만 써가지고 그냥 곡을 붙여달라고 해서 그 곡을 가지고 낸 거래요. 근데 거기 작곡 심사하는 사람들이 곡이 너무 좋으니까 대상으로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가지 쓴 거죠. 야, 아니 이거 줘야 돼 말아야 돼? 2번째는 나는 뭐 먹고 살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작곡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 과정에서 음악적인 지식은 전혀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한 10년 정도는 이런 컨텐츠에 있어서는 네. 내가 이 컨텐츠 전문가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컨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는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실제로 챗GPT랑 다른 것들이랑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API 기술이라고 하는데 연결시켜서 프로덕트 형태로 나온 게 꽤 있어요. 그게 웹툰 만들어준 애가 나왔어요. 만화를 만들어주는 네네. 스토리를 넣으면 얘가 웹툰을 탁탁탁탁 컷 편집 착착착 해가지고 만들어주고요. 뭐 어떤 스타일로 할래? 그러면 난 그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든가 그래픽 노블 스타일 한 식으로 탁 해가지고 만들어줍니다. 현재 뭐 미드전이라든가 그림 그리는 애도 그런 웹툰 스타일의 그림을 만들 수는 있지만 네. 여기에 문제가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이렇게 설정하면 2번째 컷에도 이 주인공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걸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딱 유지하면서 텍스트를 주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탁탁탁 웹툰을 만들어주는 애. 소라 AI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텍스트 투 비디오라고 해서 그 텍스트만 넣으면은 거기에 맞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애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LTX 스튜디오라고 영화를 만들어주는 애도 나왔습니다. 영화요? 네. 마찬가지요. 뭐 뉴욕 법정 드라마 그러면은 이런 얘기 어때 하면서 타타탁 스토리보드까지 짜주고요. 컷 편집 이렇게 한 다음에 생성하면은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방구석에서 나 혼자 좋은 스토리 하나만 가지고도 영화를 만들 수 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돈을 지불한다. 뭐 유튜브에서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촬영도 한 적도 없고 편집도 한 적이 없는데 영화 감독인 거예요. 근데 그림 못 그리지만 웹툰 작가인 거예요. 작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콘텐츠 소비에 대해서는 이게 기회가 됩니다. 그럼 내가 이 텍스트와 이 조합을 통해서 네. 프로덕트를 통해서 작가도 될 수 있고 감독도 될 수 있고 뭐 네, 그 무궁무진하네요. 밤양갱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죠. 네. 수박양갱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 딱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내 능력이 나는 요거밖에 안 되지만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그 부스터를 갖춰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어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얘도 웹툰 만들고 얘도 웹툰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웹툰을 봐야 될까? 재밌는 걸 봐야겠죠. 네. 그러면 그 코어는 뭐냐면 창의적인 스토리, 뭐 재미있고 매력적인 그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어디에 그 웹툰을 하든 영화를 하든 코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10배가 되는 겁니다. 뭐 억지로 그게 개발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좀 창의성을 크게 좀 그러니까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의성의 기준이라는 걸 네.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니까 창의성은 타고나는 거 아니야? 이건 훈련이나 이런 걸로 안 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타고나는 창의성이 있고 훈련해서 만들어지는 창의성이 있어요. 그 천재의 창의성이라는 게 타고나는 겁니다. 천재의 창의성은요, 기존의 세상에 없던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100년 있다 보니까 와, 얘 따라가니까 이게 맞네. 하지만 천재의 창의성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없다는 얘기는 자기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네.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그 시대엔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불행하게 살아요. 사후에나 뭐. 네, 이걸 돈 주고 사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천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광고처럼 살아생전에 그림 딱 한 점 팔고 못 팔고 가난하게 살다가 네. 죽고 난 다음에는 그림 한 점만 있어도 사실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지거든요. 광고 그림 한 점만 있으면 뭐 2천억, 3천억인데. 근데 이 사람은 불행한 천재로 그 시대는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시대를 앞서가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창의성은 이런 창의성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시대를 앞서가면 시대에서 쓸 수가 없거든요. 인재의 창의성이 필요한 거예요. 인재의 천재의 창의성이 아니라 인재의 창의성. 불행한 인재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죠? 네. 왜냐하면 인재라는 건 이 사회가 원하는 것들을 딱 갖다 주는 사람이 인재니까. 그럼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원해. 이런 모양을 원해. 라고 하면 천재는 이런 걸 갖고 옵니다. 안 맞아요. 너 왜 이런 거 갖고 와? 아, 나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이거예요. 근데 인재는 아, 이런 걸 원하는구나 알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 사람이 다 이렇게 갖고 오거든요. 네. 이렇게 갖고 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살짝. 비슷한데 요것만큼만 다르게. 그러니까 야, 요거 좀 특이한데 참신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다 이렇게 갖고 다 이렇게 돼 버리면 아예 못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인재 창의성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의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요. 네. 아, 지금 사회에서 필요한 건 이거구나. 유튜브로 치면 유튜브에서 필요한 건 이거야. 이런 거 잘 먹혀. 근데 똑같이 하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를 약간 다르게 요만큼 그 어떤 변형을 줄 게 뭘까? 나만의 매력이 뭘까? 요거를 찾아내는 게 인재 창의성이거든요. 그럼 인재 창의성은 관점의 전환, 기준의 전환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보는데 요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창의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관점을 전환하는 훈련은 사실 뭐 식스 싱킹 햇이라든가 브레인스토밍 같은 그런 기법들도 있고요. 네. 그 얼마든지 훈련을 통해서 다르게 생각해 볼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작가님은 어떤 습관이나 루틴 같은 게 있으세요? 이렇게 아, 저는 좀 타고난 게. 여기서 이제 멘사가 죄송합니다. 나오는구나. 죄송합니다. 아, 근데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책을 쓸 때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똑같이 쓰면 이게 팔릴 리가 없잖아요. 기존에 있던 거니까. 네. 그러니까 책을 쓸 때도 얘기를 할 때도 이 얘기를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게 뭐가 있을까? 창의성이라는 건 이런 거다. 본질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다르게 표현할 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훈련은 책을 쓰면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정보가 있고요. 네.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걸 어떤 의미를 만드는 게 있고 그거를 사고를 생각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좀 다르게 부른 거예요. 고체적 사고와 액체적 사고. 고체와 액체? 네, 고체. 딱 그 정보 이미 팩트로 딱딱 된 거는 고체적인 사고인 거죠. 네. 예전엔 이게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액체적 사고가 더 중요하다. 동그라미 그릇 안에 넣으면 동그라미가 되고 네모 그릇에 넣으면 네모가 되고 유연한 사고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유연한 사고라고 하면 뭐 뻔한 얘기지만 액체적 사고, 고체적 사고가 비교해서 하면은 뭔가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기체적 사고. 기체적 사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소셜에 대한 이야기. 크기도 없고 어떤 형태도 없지만 사실은 이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삼상사고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들을 풀어서 보면 다 알만한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도 좀 쉽게 하고 만드는 그런 훈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책을 쓰면서 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액체적 사고. 그러니까 타고나는 거라고 하지.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생산도 하지만 사실 소비를 훨씬 더 많이 하고 네네. 있거든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좀 소비를 해야 본인들에게 좀 네네. 도움이 될까요? 이 조는 재미는 되게 좋은데요. 네. 너무 재밌고 그런 건 좋은데 네. 정보까지 이거로 하시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뭐 레크레이션처럼 뭔가 기분을 전환시킨다, 즐겁다라는 의미에서는 이게 괜찮은데 네.
정보로 들어가면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후랭이 TV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여기는 좀 신뢰할 만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브랜드를 좀 따질 필요가 있다. 정보로서는. 왜냐하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주는 사람은 항상 그런 정보를 줘요. 검증하고 뭐 누가 얘기하면 그것도 찾아보고 하면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사람들 좀 어그로 끌어서 자극 이렇게 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이든 아니든 지르고 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요. 영상으로 보면 되게 그럴듯해요. 정보 취득 방법이 책으로 보면 중간중간에 자기가 그 정지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되게 많거든요. 네. 진짜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는데 영상으로 보면 타닥타닥타닥 하니까 내 생각에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는 대로 받아 먹게 되는데 그리고 영상에서는 또 그렇게 또 신뢰감 있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보다가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이한테 규칙적으로 용돈을 주는 거 아니면 애가 달라고 할 때 그 필요하다라고 해서 주는 거 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아이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 콘텐츠가 있었어요. 뭐지? 라고 또 아이가 진 부모는 다 궁금하게 되잖아요. 딱 봤는데 보통은 규칙적으로 주는 거가 맞다라고 할 것 같은데 거기 답하시는 분이 불규칙하게 주는 게 더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에 무슨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말하자면 내가 필요해요라고 아빠 엄마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누군가를 설득하고 네. 돈을 이렇게 받아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늘기 때문에 나중에 경제적으로 설득의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책 쓸 때 써야지라고 해가지고 책을 쓸 때 그 얘기 쓰려고 하다 보니까 책을 쓸 때는 근데 이렇게 막 지를 수는 없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연구 결과를 찾아보려고요. 다 뒤졌어요. 출처를. 없어요. 그래요? 그런 연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르고 본 겁니다. 근데 아무리 뒤져도 그런 연구가 안 나와요. 근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른 의도가? 그런 얘기가 좀 참신하죠. 참신하고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서 라고 했더니 네, 그것은 뭐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그러니까 네, 연구 어느 결과에 그런 게 도움이 된다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니?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런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답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건데 따지고 들어가니까 실제로 얘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는. 그럼 진짜 어그로로 지른 거네요? 모르죠. 그분만 보는 어떤 아카이브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맞다 틀리다 떠나서 검증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그럼 이걸 받아들이는 게 과연 맞느냐. 그 반대쪽 입장에서 아이한테 규칙적으로 주는 것이 훨씬 더 아이의 경제관념 때문에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는 이만큼 있거든요. 이 연구 결과를 버리고 검증되지 않는 이것을 굳이 받아들일 이유가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영상의 정보가 위험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검증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영상으로 정보를 취득하실 때는 브랜드를 좀 확인하시라. 항상 신뢰감을 주는 정보를 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건 재미로 보시고 좀 그 정보를 취득하시려면 이 브랜드 있는 정보를 보시라. 그런 것들이 하나 요령이 될 것 같아요. 브랜드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구별해요? 내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후랭이 TV에서 무슨 얘기를 했으면 몇 번 이제 검증을 해보니까 이거는 맞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쌓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항상 맞다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또 PC 맞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결이. 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들어도 뭐 근거나 논리 전개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도 그냥 딱딱 와닿아. 얘가 하는 건 다 이상해. 그러면 이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까지 해서 경험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보의 관점에서는 저는 근데 구독을 잘 안 해요. 영화 리뷰라든가 이런 것들 좀 보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스케치 코미디 중에 팁 막 이런 거 좀 보고 그러니까 약간 트렌디를 찾아볼 수 있는 트렌디한 건 좀 보는데 지식이나 이런 거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걸 지식을 좀 생산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주로 책을 보면서 그 책을 연결해 가지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영향을 받게 되면 그분들도 뭐 책을 내고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저 겹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가능한 한 좀 보지 않고 좀 오리지널리티, 제 독창성을 위해서
그냥 책만 보고 하는 편이에요. 사용하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으니까 뭐 질문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뭐 개떡같이 질문해도 찰떡같이 답변을 해주는 경우도 네. 있으니까요. 네, 근데 네. 좀 더 내가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원하는 걸 내가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챗 GPT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마법의 단어 같은 걸 원해요. 요 단어 넣으면은 확 되는 게 뭐 있냐. 있긴 있어요. 뭐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이라든가 무슨 스타일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뭐랄까 그 재미는 있지만 그게 이제 본질적인 건 아니고 스타일로 하면 되게 웃긴 게요. 가령 뭘 써줘 그러면 그냥 쓰거든요. 이거를 해밍웨이 스타일로 써줘 그러면 되게 건조한 문체로 써줍니다. 오. 섹스피어 스타일로 써줘 그러면 오 그대요 막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것들이 되게 재밌게 이제 활용할 수는 있는데 예. 그거보다는 좀 본질적인 사용법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구체성과 단계성이에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한 번 질문을 해서 완벽한 대답을 나온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얘도 그렇게까지 성능은 안 되고 네. 더 중요한 건 내가 한 번 질문에 나의 모든 의도를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그 구체적으로 가능한 한 뭐 후랭이 TV가 잘 되려면 어떻게 채널을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시고 뭐 이런 얘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뭐 좋은 콘텐츠를 그렇죠, 올리시고. 그렇죠. 좋은 콘텐츠를 해서 구독자와 상호작용에 힘쓰시고 뭐 이런 되게 뻔한 얘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 후랭이 TV가 뭐 30만이 됐을 땐 어떤 콘텐츠가 좋으며 아니면 50만이 됐을 땐 어떤 콘텐츠가 좋으며 그리고 앞으로 10개 서로 다른 콘텐츠를 좀 비교하는데 미스터 비스트와 비교해서 우리 TV와 비교해가지고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될지 알려주고 이런 포인트 저런 포인트 부동산 뉴스와 무슨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탁탁탁탁탁 찝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찝어줬을 때 얘가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또 딱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 이렇단 말이지.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10가지를 네가 찍어줬는데 이 중에 세 번째 건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단계적인 겁니다. 구체성과 단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사람과 얘기를 한다. 술 한잔 마시면서 요즘 이 프로젝트가 안 풀려서 말이야. 친구랑 얘기를 하면 그걸 자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네가 한 번에 답을 해줘 이러진 않잖아요. 네, 네. 그 술자리 내내 2시간 3시간 하다가 얘기 나눴던 것들 가운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괜찮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스텝별로 이렇게. 그렇죠, 하나씩 그렇죠. 구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얘기를 한꺼번에 쏟아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나도 얘가 답하는 거에서 그럼 이 다음 이게 생길 수 있으니까 구체성, 단계성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가셔서 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쓸만해요. 그리고 또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문구들 되게 좋았어요. 작가님 네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네. 챗 GPT가 좋아할 만한 네네. 문구들이라든지 그런 마법의 문구 그런 마법의 것들. 문구. 그 재밌는 거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얘가 되게 감정적 호소에 약해가지고요. 네.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다 테스트를 해보셨군요. 예. 저는 그렇게는 질문 안 해봐가지고. 제가 테스트하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실제로 논문에서 오픈 AI에서 논문을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문구를 쓰면 한 7에서 8%더 정성스럽게 답을 해준다는 거죠. 더 양이 많아져요. 진짜 웃긴다. 또 재밌는 게 얘가 서양권에다 보니까 네. 팁에 민감해서요. 뭐 이거 잘 얘기하면 팁 10달러 줄게. 그러면 또 얘기를 잘해요. 실제 주는 건 아니지만. 진짜 웃긴다. 네네. 그런 식의 어떤 재밌는 점들이 있습니다.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든지 네. 뭔가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네. 이 상황을 타개하기가 참 어렵다. 네. 뭔가 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 이럴 네. 때는 좀 어떻게 하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뭐 드라마나 너무 이런 걸 보니까 네. 갑자기 주인공이 펑 하더니 뭐 천재적인 아이디어. 아니 이런 생각 어떻게 했어? 그런 거라면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네.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천재과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 업무에서 자기 거라지 왜 거기서 그 월급을 받으며 다니고 있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요. 문제 해결의 과정이 있어요. 그 맥켄지에서 만든 뭐 문제 해결의 그 과정도 있고요. 상황 판단이 그거예요.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핵심을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해서 좋은 예측이 나오면 그게 예측인 거고 나쁜 예측이면 문제점 파악이에요. 그 문제점을 파악하면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요. 이것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대안 제시입니다. 그 제거하는 게 좀 재밌으면 창의적 대안인 거죠. 이게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이거든요. 이거를 따라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나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갑자기 잘하게 돼. 이럴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타고난 사람은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그게 타고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건데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문제적 남자에 나갔을 때 네. 그 전현무 씨가 되게 유명한 그 고시 삼관왕이에요. 네. 어려운 뭐 앵커라든가 아나운서 다 통과한 사람이거든요. 네. 특히 면접을 되게 잘해요. 근데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외모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지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그걸 한 거죠. 왜 그런지를. 그때 이제 그 면접 질문 같은 것들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과정을 이제 담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를 이제 저희 그 전문적 남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로미오는 충동적인가?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로미오는 충동적인가? 그러니까 이 로미오가 이 질문은 옥스퍼드 대학의 입시 문제였습니다. 아니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런 걸로 사람을 뽑아 그러는데 이게 첫 번째 질문인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토론 해가지고 가는 건데 어쨌든 로미오는 충동적인가? 충동적인 것 같으세요? 약간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네.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하고 이제 죽기까지 하잖아요. 네. 얘네들이 몇 살이었을 것 같으세요? 어리지 않았습니까? 되게 굉장히 어려. 로미오가 16살이고요. 네. 줄리엣이 13살인 거예요. 까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애들이 이러냐면 전형적인 중2병인 거죠. 딱 그 나이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결혼하고 죽기까지 이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며칠 걸렸는지 아세요? 아, 일이군요. 해도 네, 아니고 네, 일이군요. 네, 네. 뭐 한 달? 일주일 걸렸습니다. 아, 일주일. 주말 빼고. 어. 월요일날 만나서 금요일날 죽어요. 그러니까 이 로미오는 충동의 화신인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원래 로미오가 원수가인 케플러가의 그 파티에 가가지고 줄리엣을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네. 원수가의 파티에 굳이 왜 갔을까요? 왜냐면 1년 동안 짝사랑한 여자가 그 파티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여자를 보러 간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왔는데 줄리엣을 본 순간 샥! 오 줄리엣 이래버린 거예요. 아니, 금사빠도 이런 금사빠가 어딨어요. 세상에. 예. 그 여자 이름이 로잘린이라고. 예. 그 서양권에서는 로잘린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봐도 이제 서양권의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좀 아는 사람들은 충동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 의도가 100이면 100 다 충동적이라고 얘기할 거야. 저 지금 충동적이라고 얘기하려고. 예. 충동적 얘기할 거야. 그 전현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아마 김지석 씨일 거예요. 아니 왜? 어째서 그렇지? 어째서 그럴 수 있지? 그랬더니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겠는데 이따 얘기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방송에 나오는 그 면담을 시작을 했어요. 저희도 궁금하잖아요. 그걸 미리 봤으니까. 전현무 씨 왜 그러면 이 로미오가 충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로미오는 사랑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에 빠질 때 오늘은 1단계만 내일은 2단계? 한 7단계까지는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사랑에 빠진 남자인 거를 우리가 충동적이다라고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다. 갑자기 너무 로맨티스트가 된 거죠. 전현무 씨가. 근데 이게 왜 되게 중요한 거냐라고 한다면 10명이 왔어요. 그중에 1명만 뽑아요. 근데 10명이 다 충동적이다라고 대답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누굴 뽑아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이 충동적이라고 했는데 1명이 충동적이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얘한테 눈이 가겠죠. 왜냐하면 내가 1명을 뽑았을 때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9명 중에 이 1명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유가 그럴듯하면 얘가 뽑힐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근데 얘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 이유를 그럴듯하게 찾았기 때문에 이거는 전현무 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타블로 씨가 그때 한참 힙합하는 그런 그 경연 프로그램 많잖아요. 네. 예선을 하는데 자기가 한 10명 정도 예선 중에 1명을 뽑는데 다들 너무 잘하더래요. 근데 1명은 좀 못했는데 얘가 목소리가 특이했대요. 얘를 뽑았대요. 다들 너무 잘해서 이거는 우열이 비교가 안 돼. 1명은 확실하게 매력적인 목소리야. 근데 기교는 좀 딸려. 라고 했는데 얘를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인 거예요, 분석. 지금 상황은 이런 거고 10명 중에 1명을 뽑는 거야? 10명 중에 5명을 뽑으면 평범한 대답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5명 안에 들면 되니까. 10명 중에 1명을 뽑으면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2등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이 상황에선 내가 안정적인 대답보다는 모험적인 대답을 하는 게 좋은 거죠. 이게 상황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럼 지금 사람이 이걸 원한다라는 걸, 이걸 원하는 걸 알겠어. 근데 이렇게만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했을 때 지금 뭔가
샤르릉 이런 거 생각하시지만 뿅 이런 거. 그렇죠. 전구 불 켜지듯이. 그게 이제 드라마, 영화의 폐해고요. 실제로 그런 건 드라마, 영화에서만 김수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연습을 하시고 다 여러분 문제 해결력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책도 있고 뭐 맥킨지에서 나온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의 방법을 연습해 보시면서 분석하고 이 분석까지 완벽하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 대안 하나가 바로 그 창의력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창의력보다는 분석력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작가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로미오는 충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먼저죠. 네, 일단 그거는 깔고. 네, 충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게 먼저고요. 지금 이제 바로 지어내자면 로미오가 우리가 보기에는 뭐 5일 만에 뭐 그렇기도 하고 했지만 그게 상황이 그렇게 된 거다. 예를 들어 갑자기 로미오와 줄리엣을 결혼시키려고 아빠가 그런 거예요. 왕이. 그러면은 이게 지금 빨리 얘를 빼내가지고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랑 앞에 결단력 있는 남자였지 거기서 우유부단하고 망설이다간 자기도 죽고 사랑도 뺏기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결단력을 보여준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하겠죠. 그런 식으로. 네. 아, 역시 좀 다르네요. 남다르네요, 다들. 근데 여러분 이게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셜록 홈즈도 비슷하게 속이는 건데 네. 여기서 제가 굉장히 창의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줄리엣이 억지로 결혼할 상황이라는 이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 지식이 없으면 이 대답을 못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적으로 가려면 고체적 사고, 그런 지식이나 팩트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액체적 사고도 훨씬 더 유연하게 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좀 깔고 있는 게 있어야 그렇죠. 되네요. 충분히. 내가 질문을 할 때도 뭘 알고 질문을 하면 훨씬 더 유용한 질문이 나오는데 잘 모르고 질문하면 이 대답이 나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른다는 거죠. 부동산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가 네. 이 물건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구체적 그렇죠. 정보를 쫙 일단 파악을 네. 다 하고 있어야 네. 그 위에 이제 어떤 추세라든가 그렇죠. 어떻게 뭔가- 될 것인가 사람들이 원하다 이런 것들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이거 없이 이것만 알려고 하니까 남들 얘기에 이렇게 귀 기울이다가 그렇죠, 안 좋을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없으니까 네. 휩쓸리는 거죠. 네네. 결혼하셨으니까요. 네네. 그러면 이 AI 시대에 네. 아이들의 교육 옛날에 저희 때는 뭐 전과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뭐 네. 교과서, 뭐 교사용 지도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참고서들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아이들에게 좀 이 AI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좀 학습을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약간 충격까지는 아닌데 네. 그 이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로 강연을 할 기회가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강연은 보통은 그 기업에서 강연이 많이 들어와요. 네, 한 번은 삼성 계열사인데 최고위들만, 그러니까 리더 중에서도 좀 높은 리더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네, 그런 강연을 딱 했었는데 네. 시간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딱 한 다음에 그 사회자가 질문을 딱 하나만 받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삼성 한 계열사의 최고 리더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나온 딱 하나의 질문이 뭘 것 같으세요? 자녀 관련된 겁니다. 맞아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요? 아이는요 그런 거죠.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나도 모르니까. 10년 있다가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으세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네. 저도 몰라요. 지금의 1년, 2년 후가 예측이 안 되는 세상에서 10년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한테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급변하는 이 환경의 정보를 취득하고 그것들을 자기 걸로 하는 이 과정들을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라는 그 사피엔스 했던 그 작가가 2016년인가 17년인가 18년인가 대충 그때쯤에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때 이미 AI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건 한 10년, 20년 있다가는 다 쓰레기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기자들이 또 교육에 관심 많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뭘 배워야 됩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사람들과 이제 교류하고 얘기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 것들이 학교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교육 내용이 아니라. 왜냐하면 혼자 있어서는 그런 걸 못 하잖아요. 네. 그 사회적인 스킬을 쌓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스킬을 쌓는 그런 훈련기관에서 학교는 되게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 그 강의를 들으셨다니까 뭐 PSAT라든가 피셋. 네, 이런 것들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이 그 전에 시험은 외우는 거였는데 그건 그렇지 않잖아요. 네. 주어진 텍스트 자료를 빠르게 이해하고 또 주어진 수치나 그래프를 빠르게 이해한 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능력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인 거예요, 그게. 이 내용 자체가 아니라 예전엔 내용을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애들한테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돼요?가 아니라
그 내용은 어차피 변해요. 그러면 어떤 텍스트라도 이걸 빠르게 읽고서 맥락은 뭐다를 판단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연습을 자꾸 시키면 앞으로 그 정보는 바뀌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빠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능력이 키워질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습시켜야 되는 거죠. 참고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네. 네, 저의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14, 15년 전에 아, 그 제가 행정고시 네. 1차를 준비할 때 네. 당시에 제가 이제 학점 다 팽개쳐 놓고 아, 이제 저런. 인강만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저런. 한 1년 정도 네. 들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2교시 행시 1차 2교시였죠. 네네. 자료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맞죠? 네, 자료 해석을 제가 작가님 거를 아, 들었었죠. 그러셨구나. 네. 제가 사실 언어, 자료, 상황을 다 가르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 주 전공이 언어랑 상황이고 자료는 그냥 이렇게 부수적으로 한 건데 아, 그래요? 저는 아, 자료 네, 그걸 들으셨구나. 네. 그때 합격의 법학원인가? 뭐 어디 아무튼 뭐, 인강을 예, 몇 제 작가님 번 거를 있었어요. 네네. 네, 작가님 것만 따로 제가 결제해서 이렇게 아, 들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되게 실용적이고 괜찮았죠. 네, 하지만 불합격했다. 제가 이제 혼란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기회의 시대가 혼란의 시대죠. 가령 정주영 회장이 전쟁 직후에 네, 자전거 포를 해가지고 네, 돈을 벌었잖아요. 네, 네, 야, 전쟁통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나도 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지금은 전쟁에 나는 그런 기회가 없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매일매일이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약간 농담이고 뭔가 세상이 뒤집히고 혼란할 때 기회가 같이 와요. 사람들이 기술에 열광하는 이유는 어떤 기술이 순식간에 라이프 패턴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 라이프 패턴이 바뀐다는 건 비즈니스 기회가 거기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쓰던 걸 쓰고 쓰던 걸 안 쓰니까. 예를 들어서 코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필름. 옛날 사람. 요즘 그 20세 밑에, 그 네. 대학생 밑에 애들은 코닥 하면 옷이에요, 옷. 옷이요? 옷? 네. 옷? 일단 필름이 뭔지 몰라요. 아, 써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 필름이 설명해주면, 아, 응답하라 해서 봤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코닥이 화학약품 처리 기술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B2B로는 화학약품을 공급하고 B2C로는 옷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코닥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아, 의류 브랜드로? 네, 네. 오, 그럼 코닥은 전자카메라 기술이 없었냐 하면 거의 첫 번째로 갖고 있었던 게 코닥이에요. 근데 얘가 왜 안 했냐?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이 안 맞기 때문이죠. 필름을 팔아야지 되는데 필름을 못 팔거든요. 얘는 카메라를 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안 한 거예요. 이게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게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니까요. 글로벌 기업이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없던 걸 하게 되니까 SNS, 페이스북 같은 애들이 20년, 30년 만에도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빵 늘어버렸죠. 이 뭔가 뒤집혀지는데 기회는 확실히 있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2, 3년이 그런 기회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게 재테크도 그렇고 이런 기술도 그렇고 그것들이 만났을 때도 그럴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거기서 내가 어떤 식의 방향으로 숟가락을 얻느냐. 어차피 뭐 빅테크 기업이 하는 걸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빅테크 기업이 지금 성향을 보시면 틀만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고 그 안에 콘텐츠나 소프트웨어들은 다 이 사람들, 개인들을 채워넣어서 만들게 하거든요. 네. 거기에 기회는 반드시 있거든요. 그게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그런 기회는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거는 분명히 나한테 저거는 내가 잘하는 거야. 그걸 조금만 응용해도 이게 될 수 있겠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면 흔히 얘기하는 또 껄무새가 되는 거예요. 아, 그때 할 걸. 그때 유튜브 할 걸. 그때 비트코인 살 걸. 아, 그거 나도 생각했었는데. 네. 아, 나 할 걸. 뭐 이렇게 껄무새가 또 되는 건데 그 타이밍을 놓쳐지 않고 하면은 하길 잘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좀 재테크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뭔가 삶에 있어서 좀 많이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아.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네, 좀 감사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네. 안녕.